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죠.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제5장, 습관 설계. 이제 애쓰지 않아도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이 장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지력,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힘 안 들이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5장의 핵심 전략들을 좀 제대로 살펴보고 여러분이 좋은 습관은 만들고 또 나쁜 습관에서는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뇌의 그 자동 조종 장치,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써먹을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소주제가 의지력은 필요 없다. 트리거를 알면 절반은 성공이다. 예요. 책 시작부터 좀 강렬하죠. 마약 중독자와 상담사 이야기로 문을 여는데, 진짜 습관 바꾸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뇌의 기저핵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게 뭐랄까, 반복 행동을 딱 자동화해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약간 절전 모드 같은 건데요. 절전 모드. 문제는 이 기저핵이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면 저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좋든 나쁘든 일단 자동 저장. 네. 그래서 찰스 두이그가 말한 그 습관고리 3단계, 이거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방아쇠 자극, 그러니까 트리거죠. 그리고 반복 행동, 마지막으로 보상, 이 세 가지요. 두이그 본인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오후 3시만 되면 쿠키를 먹는 습관. 맞아요. 그거 있었죠. 오후 3시에 집중력이 딱 떨어지는 게 방아쇠 자극 있고, 쿠키 먹으면서 동료들이랑 수다 떠는 게 반복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기분 전환이나 어떤 연결감, 이게 보상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이 고리가 만들어지면 의지력만으로는 이걸 깨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은 뭐 삭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습관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체해야 하는 걸까요? 책에서는 첫 단계로 그 방아쇠 자극, 트리거를 정확히 알아내라고 하죠. 네네.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감정일 때 특정 시간이나 장소, 특정 사람 앞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소파에 딱 앉으면 맥주 생각이 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단 걸 찾는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이게 생각보다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무의식적일 테니까. 네, 그래서 일지를 한번 써보라고 권하죠. 내가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전에 뭘 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하군요. 네. 트리거를 찾았다면 다음은 반복 행동을 바꾸는 건데요. 이때 그냥 이제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만약 방아쇠 자극이 오면 나는 새로운 반복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 이걸 실행 의도라고 하는데 이걸 세우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해요. 페터 골비처라는 학자 연구가 이걸 뒷받침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퇴근하고 소파에 앉으면 트리거, 맥주 대신 미리 꺼내둔 시원한 탄산수를 마신다. 새로운 행동. 딱 이렇게요? 네, 바로 그거죠. 아주 구체적으로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습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보상.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네, 봤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맥주를 마시는 게 그냥 목이 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랄까 하루의 긴장을 좀 풀고 싶어서인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대체 행동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진짜 욕구요? 네, 만약 진짜 원하는 게 긴장 완화라면 맥주 대신 뭐 명상을 하거나 잠깐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외로움 때문이라면 친구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겠죠? 책에 나온 케이크 습관 예시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 뭐 차 마시기, 산책하기, 친구랑 수다 떨기 같은 걸 시도해보면서 어떤 게 나의 그 진짜 욕구를 채워주는지 실험해봐야 한다는 거죠. 실험이요? 재밌네요. 네, 아르노 이야기도 좋은 예시예요. 스트레스 받는 날, 트리거, 여자친구한테 막 짜증 내는 대신 기존 행동, 15분 동안 턱걸이, 새로운 행동을 하기로 한 거죠. 운동으로 푸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발코니에 덤벨을 딱 뒀대요. 시각적인 단서죠. 스트레스 받아서 발코니 나가면 덤벨 보고 턱걸이 하고 떠올리게끔요. 와, 되게 체계적이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습관 뒤에 숨은 진짜 욕구가 뭘까 하고요. 자, 근데 의지력만으로는 진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습관들도 있잖아요. 정말 뿌리 깊은 거. 그렇죠.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나는
손톱 물어뜯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쳤을까? 이건 뭐랄까 거의 숨 쉬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그런 습관들 이야기죠. 네. 뇌과학자 게르하르트 로스도 말했듯이 뇌는 뭐든 그냥 루틴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아, 또 나왔네요. 뇌 효율성 추구. 그래서 책에서는 이럴 때 의지력으로 싸우지 말고 그냥 환경을 바꾸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환경 설계? 네. 매일 출근길에 있는 그 도넛 가게 유혹. 그거 매일 참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길로 출근하라는 거예요. 유혹 자체를 피하는 거죠. 저자의 그 손톱 물어뜯는 습관 고친 경험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그거 진짜 그렇죠.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잠깐뿐이었는데 약국에서 산 그 쓴맛 나는 투명 매니큐어. 이게 결정적이었다고요. 쓴맛 매니큐어요? 아하. 네. 손톱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엄청 쓴맛이 나니까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랑 불쾌한 감각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된 거죠. 조건 반사 같은 거네요. 맞아요. 나중에는 매니큐어를 안 발랐는데도 손톱이 입 근처만 가도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게 됐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환경, 여기서는 감각적 환경이죠. 이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마르코스라는 분의 스마트폰 중독 사례도 딱 같은 맥락이네요.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됐는데 아내가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숨겨버리는 그런 외부 통제 시스템이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네.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도 비슷하게 SNS 중독 끊으려고 비밀번호 자체를 아예 다른 사람, 어시스턴트가 관리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와, 대단한데요? 결국 핵심은 내 의지력을 너무 믿지 말고 유혹에 아예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력보다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 주는데 첫째가 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어렵게 만들기. 예를 들면 뭐 과자를 아예 안 사둔다거나 TV 리모컨을 손 안 닿는 다른 방에 둔다거나 하는 거죠. 둘째는 부정적인 것과 연결하기. 아까 그 쓴맛 매니큐어처럼요. 불쾌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일부러요? 네. 마지막 셋째는 사회적 압력 활용하기. 내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운동하기로 약속을 잡거나 뭐 회비 내는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는 식으로요. 아, 공표 효과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 이렇게 자책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써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은 습관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 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전략들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 주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욕구 묶음, 영어로는 템테이션 번들링이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5학년 율리아 이야기 참 재밌죠. 맞아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고전을 술술 읽나 했더니 스마트폰을 하려면 무조건 고전 10쪽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데이비드 프리맥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프리맥 원리를 아주 잘 활용한 예시예요. 프리맥 원리요? 네. 쉽게 말하면 아이한테 채소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하고 싶은 행동, 그러니까 빈도가 높고 긍정적인 행동, 스마트폰. 이랑 해야 하는 행동, 빈도는 낮고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행동, 고전 읽기를 딱 짝지어주는 거죠. 아, 짝짓기. 그렇죠. 핵심은 뇌가 그 하기 싫은 행동을 보상으로 가는 길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르네 데카르트가 좋은 머리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이 욕구 묶음이야말로 우리 뇌의 그 보상 시스템을 아주 현명하게 해킹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킹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에도 나오지만 커피를 내리기 전에 팔굽혀펴기 5번 하기. 아, 네네.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전에 딱 10분만 방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요. 아하, 새 습관 없이는 원하는 습관 없다. 이런 규칙을 딱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저거 한다가 아니라 이거 해야만 저거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순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결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시각적 단서요? 아까 그 덤벨처럼요? 네. 예를 들어 커피 머신 옆에다가 팔굽혀펴기 이렇게 메모를 딱 붙여두는 거죠. 아니면 TV 리모컨을 아예 운동기구 위에 올려둔다거나. 아, 그럼 까먹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지나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랑 그걸 하기 위한 미끼로 쓸만한 즐거운 활동이 뭐가 있을지. 네, 요끔우끔. 이거 진짜 한번 활용해 볼 만한 전략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비교하는 버릇이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든다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프란스트 발 교수의 원숭이 실험,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이받고 잘 먹던 원숭이가 옆에 있는 원숭이가 더 좋은 보상, 포도를 받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오이를 집어던지는 그 장면이요. 네, 그게 꼭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티모가 말한 상향 비교 때문이죠.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요. 상향 비교? 네, 물론 이게 가끔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좀 불행하게 만들죠. 괜히 위축되고. 맞아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톱모델 사진 본 여성들 기분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네, 쇠련 키르카고르가 그랬다죠. 비교는 행복의 끝이자 불만의 시작이다.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책에서는 이 비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비교라는 게 애초에 모든 사람의 출발선이나 조건이 다 똑같다는 그런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린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단순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 장점보다는 단점만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적이 다른 사람의 그 포도가 실제로는 되게 시큼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막 부러워했던 동료가 승진은 했는데 알고 보니 일에 너무 치여서 막 번아웃 직전이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SNS 보면 다들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관점을 좀 바꿔보라고 제안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점을 볼 때 질투하거나 비교하는 대신에 그냥 아름다운 자연 풍경 감상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자연 풍경처럼요. 네, 우리가 뭐 새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새를 질투하진 않잖아요. 그냥 좋다 하고 느끼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장점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그리고 오히려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미 다 이룬 사람은 오히려 좀 공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어제의 나랑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비교는 이제 그만하고 어제의 나에게 집중하기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현명하게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알코올 중독 왕자 우화.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이야기, 그렇죠. 왕자의 문제점을 막 직설적으로 말한 하인들은 다 처형당하고. 네. 근데 세 번째 하인은 막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왕이 스스로 좀 돌아보게끔 뭐랄까 칭찬하듯이 접근했더니 오히려 승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지 그 경향을 딱 보여주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는 피하고 싶은 본능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이 뭐냐? 결국은 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요? 첫째가 현실 직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해결도 시작되니까요. 왕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둘째는 자신의 진실 말하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지 말고 내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셋째는 자신의 감정 인정하기.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요. 감정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넷째는 필요한 것 요청하기.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 직접 말하고 구하는 거죠. 다섯째는 계산된 위험 감수하기.
너무 안전지대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좀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 이 5가지가 다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좀 솔직해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계산된 위험 감소라는 게 변화를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면 성장이 멈추니까요. 책에서 던지는 질문도 되게 좋았어요. 만약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 네. 그 질문. 이거 한번 진지하게 답해보면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게 결국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딱 마주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현명한 삶의 설계라는 메시지 같아요. 저자 본인도 뭐 독립이라든지 글쓰기 같은 도전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중요하네요. 6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건 소통에 대한 이야기죠. 그 작은 마을 식당 주인 이야기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 네. 개업식 때 그 지역 관셉, 의용 소방대한테 맥주 한 탕 내는 걸 몰라가지고 네. 그냥 몰랐을 뿐인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막 인색한 사람으로 찍혀서 결국 가게 문 닫을 뻔했다는 거잖아요. 주인은 이유도 모르고 답답해하고. 그렇죠. 이게 딱 보여주는 게 말하지 않은 기대? 이게 얼마나 큰 오해랑 갈등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하는 그런 거요? 네. 프리데만 슐츠 폰툰이라는 학자의 의사소통 이론을 빌리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단순히 그 내용, 즉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말 속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자기 표현도 있고 또 은근슬쩍 숨겨진 요구 같은 게 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요구? 예를 들면요. 뭐 책에 나온 것처럼 아 방이 좀 답답하다. 이 말 뒤에는 사실 창문 좀 열어줘 라는 요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깨가 뭉쳤다는 마사지 좀 해줘 일 수도 있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 숨겨진 요구를 상대방이 딱 알아채서 충족해주지 않으면 내 말을 무시하네? 하면서 화가 나거나 서운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읽어주길 너무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팀장님이 내 성과 아니까 알아서 연봉 올려주겠지? 내 베푸니까 내 마음 다 알겠지?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네. 여기서 오는 실망감, 분노가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죠. 책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분노의 거의 90%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다고까지 해요. 90%요?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책은 여기서도 관점을 바꾸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 구걸하거나 민폐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존중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알아야 그 기대에 부응할지 말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오히려 배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침묵하거나 막 빙빙 돌려 말하거나 나중에 혼자 삐져 있고 이런 건 악순환만 만든다는 거죠. 서로 좋아했는데 고백 못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야 너도 날 좋아했었어? 하고 후회하는 그런 지인 이야기처럼요.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 식당 주인의 맥주든 사랑 고백이든 연봉 인상이든 좀 용기를 내서 직접 요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네, 직접 말하는 용기.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죽어라 말 안 듣는 사람을 스스로 변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해와 바람, 우화. 다 아시잖아요. 네, 나그네 외투 꺾기 내기요. 그렇죠. 막 세게 부는 바람, 강압은 오히려 옷깃을 더 여미게 만들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니까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 강요하면 반발심만 생긴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발심, 영어로는 리액턴스라는 것 때문이죠. 리액턴스요? 네, 내 자유에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심리예요. 이거 해 하면 괜히 하기 싫고 절대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청개구리 심리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의견에 반박하면 더 자기 주장 강하게 하고 감시하면 더 숨으려고 하고 딱 그런 거죠. 책에 나온 까치밥 열매 던지는 아이들 이야기도 재밌지 않아요? 네. 어른이 야단칠 때는 막 더 던지더니 그렇죠. 근데 그 노인이 오히려 아이고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내가 심심하지 않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가니까 애들이 시시해져서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역발상이네요. 그 상담 사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동료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의뢰인이 있었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해결책을 직접 주니까 계속 그건 안 돼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하면서 저항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상담사가 전략을 바꿔서 오히려 의뢰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 동료분 정말 끔찍하시군요. 진짜 말도 섞기 싫으시겠어요. 이렇게 의뢰인의 그 저항감에 동조를 해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의뢰인 스스로 그래도 뭐 아주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화해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했다는 인용구도 딱 이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아, 진짜 명언이네요. 네, 이게 심리치료에서 쓰는 역설 처방이라는 기법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일부러 그 증상을 하도록 지시해서 오히려 그걸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역설 처방이요? 네, 예를 들어 너무 수줍음이 많은 사람한테 오늘은 최대한 수줍어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하려니까 더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걸 일상에 적용하면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수록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막 매달리지 않아야 상대가 다가오고 도발에 덜 반응해야 상대도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도 써먹을 수 있다고요? 네. 자꾸 게으름 피우는 나 자신한테 그래, 오늘은 작정하고 한번 게으름 피워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내 무의식적인 저항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다루는 거예요. 와, 이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 하겠는데요? 재밌네요. 자, 8번째 주제입니다. 잘 되고 싶다면 잘 쉬라. 이건 휴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번아웃된 팀장이 현자를 찾아가서 쉬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 현자가 어디 뭐 특별한 곳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으로 가서 내 감각을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맞아요. 팀장은 처음에는 막 답답해하죠. 쉬는 방법을 알려달랬더니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새소리도 듣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풀네임도 맞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걸 느끼죠. 그때 현자가 하는 말이 참 당신은 이미 그곳 쉬는 곳에 와 있지만 당신의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말이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가 있거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잘 쉬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나 조사했더니 뭐 실내나 도시보다는 숲, 호수, 바다, 산 같은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심지어 콘크리트는 행복의 장벽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와, 콘크리트가 행복의 장벽이라니. 그러니까 조언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더 자주 밖으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라는 거죠. 뭐 거창하게 등산하고 캠핑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동네 공원 산책이라도 좋고 벤치에 앉아서 잠깐 책을 읽거나 멍하니 있는 것도 좋고요. 저자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연 속에 있으면 내 걱정거리들이 되게 작게 느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영감도 얻는다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자연은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관계가 어떻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아, 족간 없는 수용. 그렇죠.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연이 주는 그 풍요로움, 뭐 맑은 공기, 때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도 이미 충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고 해요. 최고의 휴식처는 막 멀리 검색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우리 집 근처 공원이나 뒷산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쉬었던 때가 언제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주제입니다. 강인한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네, 그 볼프강 리데켄이라는 가수랑 줄리안 슈나벨 화가 이야기로 시작하죠. 호텔 앞에서 아침부터 공사 소음이 막 들리니까 니데켄은 엄청 짜증을 내는데 네, 보통 그러겠죠. 근데 슈나벨은 완전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어이 친구,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늦잠 잘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이렇게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진짜.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의 태도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일화죠. 책에서는 이걸 태도 스위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짜증나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일단 멈추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짜증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혹시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은 없을까? 하고요.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당연히 어렵죠. 연습이 필요해요. 책에 나온 예시처럼 기차가 연착되면 아,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차 탈 여유가 있고 이 상황에 대처할 시간도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요. 무례한 운전자를 만났을 때는요? 그때는 아, 저 사람 때문에 기분 잡쳤어가 아니라 그래도 과거에 내가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받았던 적도 있었지. 그 친절함에 감사하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글이 안 써질 때도 아, 왜 이렇게 안 써져? 하고 좌절하는 대신 그래도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곧 영감이 올 거라고 믿어보자. 감사하다. 이렇게요. 와, 정말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 순서가 반대네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책이 구분하는 게 조건부 감사랑 태도로서의 감사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조건부 감사고, 그렇죠. 태도로서의 감사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신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 걸 키우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군요. 네.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먼도 감사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초석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감사할 대상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보인다. 네. 그래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죠.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지? 나를 믿어준 사람은? 나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푼 사람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상황이나 그 사람 얼굴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수록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아, 구체적으로요? 네. 로버트 에먼스랑 마이클 맥클로라는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실제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이 그냥 일상 기록만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고 기쁨도 더 많이 느끼고 심지어 신체적인 아픈 증상도 덜 호소했다고 하거든요. 와, 감사일기가 거의 만명통착 수준인데요. 부작용 없는 무료 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자기 전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딱 3가지씩만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거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 3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정말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5장 습관 설계편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네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인 습관 고리부터 시작해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전략,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기발한 방법인 욕구 묶음. 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또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태도, 특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이것도 중요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해를 줄이는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 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기술, 자연 속에서 제대로 쉬는 법.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 감사까지. 정말 뭐랄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부터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통찰까지 얻을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그거 같아요. 습관을 설계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행동 목록을 바꾸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이상이다. 네.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런 선택의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인 거죠. 마음가짐이 재설계, 와닿는 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오래된 습관은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교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습관 딱 하나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진짜 보상,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보상을 비슷하게 혹은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줄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전략들 있잖아요. 뭐 욕구 묶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설계 같은 거요. 그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바로 내일부터 이 새로운 습관을 내 일상에 확실하게 한번 심어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